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지방생활 청산한 30대 여성입니다. 파란만장한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황당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랑 남편은 각자 평범한 생활 끝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 사업장에 갔다가 남편이 먼저 관심을 표현해줘서 그 우연으로 만들어진 인연이에요. 결혼하기까지 반대 없이 진행이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특별한 일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결혼할 땐 시부가 혼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뒤쯤에 시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시부가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시부는 워낙 집돌이라서 집에만 박혀있는 사람이었는데 재혼할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외출도 많이 했고 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시부의 그 변화가 좋아서 저랑 남편은 시부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시부에게 배우자가 생겨서 노후가 덜 쓸쓸하겠다며 안심도 되더라고요. 시부가 재혼하면서 제겐 없던 시무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무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시부가 재혼하기 전에는 작은 빌라에 살았는데 재혼하고 나선 바로 이사를 하였어요. 시무가 마련한 1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게 된 거죠. 시무가 저희 식구 되자마자 끼친 영향력은 제법 강했어요. 시부의 살림이 나아졌을 뿐 아니라 저희 살림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음식 사업하고 있는데 시무가 엄마 노릇하고 싶다면서 남편에게도 사업 자금을 두둑히 지원해 준 거예요. 덕분에 남편은 사업장을 확장 및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시무를 금세 엄마로 인정했습니다. 시부도 시무를 자기 집안을 살린 구세주 같은 사람이라며 전적으로 신뢰했죠. 저도 처음엔 시무의 그런 통 큰 마음과 포부가 멋있어서 같은 여자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 되는 건 당연히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시무에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받았던 건 정말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무가 유난히 저만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자칫 가정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인 줄 알아서 저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무가 어느 시점에서 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지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느꼈냐면 시부가 며느리인 저에게 잘해줄 때였어요. 시부는 제가 며느리로서 자기 홀로 지낼 때 많이 신경 써준 걸 알아서 늘 고마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시무가 없을 때부터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시부는 제게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 시무가 들어오고 나서 점점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선 제가 시무랑 눈이 마주치면 시무가 저를 흘겨보듯 눈길을 보냈는데요. 남편이랑 시부와 마주치면 금세 사근사근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을 해요. 그러다가도 주변에 시부나 남편이 있으면 제게 친한 척 하였습니다. 오해이길 바랬지만 제가 눈치 없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살 만큼 산 성인인데 그 정도는 저도 판단 내릴 수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직감 때문에 대놓고 시비 걸지 않는 시무에게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같이 지냈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제게 당황스러운 말을 건넸는데요. 엄마가 너한테 서운한 게 많대. 대체 평소 엄마를 어떻게 대했길래 엄마가 너 만나는 걸 눈치 봐? 설마 텃세라도 부렸던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뭐하러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해. 당신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어? 나랑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알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 엄마 말 듣고 오해한 거라고 말했었어.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인 거잖아. 엄마는 네 태도가 기분 나빴나 보더라고.
정말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남편의 경고를 들었는데 얼마나 어리둥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평소대로 했을 뿐이고 가족 중 누구도 차별한 적이 없거든요. 시부의 아내이자 제 시모인데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시모가 새 가족에게 적응하기 힘들까봐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운한 게 많다뇨. 차라리 제가 더 서운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모가 저한테만 대면대면하게 굴었잖아요. 아니면 정말 남편 말대로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상처를 줬나 진심으로 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어느 부분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그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체 시모가 뭐가 그렇게 서운했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얼마 전 시부 생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부는 생신날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시부 생신 한 달 전에 괜찮은 식당 예약을 해놓은 게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예약하는 거면 가족 중에 누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시부는 생신을 챙기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누가 참석하고 말고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남편이 시간 안 되면 저랑 시부 단둘이서 식사를 했고 제가 시간 안 되면 남편이랑 시부 둘이 식사를 했었죠. 그게 저희 가족에서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시부가 재혼한 뒤 찾아온 생신 때에도 늘 하던 대로 한 달 전에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시모가 갑자기 시부 생신 하루 전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급한 일 때문에 급히 외국 출장을 가야 해서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생신 하루 전날에 시부모님 둘이서 생신 축하를 미리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시부 생신을 안 챙길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하루 전날 생신을 챙기게 됐다고 저희한테 언지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축하 자리를 다 가진 후에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약된 식당을 취소도 못했습니다.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날려야 했으니까요. 시모가 시간이 안 되면 남편이랑 저만 예정대로 시부 생신을 챙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예약 취소는 안 했고 그 다음날 시모 없이 시부랑 당일 만나서 식사했었죠. 근데 시모가 그게 서운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들었던 시모의 말은 이랬어요. 시부의 배우자가 빠졌는데 어떻게 많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소외시키는 것 같았다 하대요. 소외라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저는 시모의 판단에 진심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저와 같이 했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도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제게 한 번 더 조심스레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마음이 여린 사람 같으니까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줘. 아무래도 엄마가 우리 식구끼리만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나랑 아빠는 같은 혈육이라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당신은 생판 남인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괜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어렵겠지만 당신이 더 젊으니까 노력 좀 해주라.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편 말대로 제가 더 노력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좋았던 가정 환경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언행이나 표정으로 인해서 시모가 과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했다시피 사람의 감정은 개인적이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제 의도와 같은 감정을 느낄 거란 건 확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제 실수가 있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럼 시모와 오해를 풀고 잘 지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었어요. 시모의 당황스러운 태도는 제가 조심하고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이 시모 덕분에 사업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했거든요. 그 때문에 남편은 시모한테 정말 헌신하는 아들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제안에 저도 흔쾌히 수긍을 했어요. 우리 시부는 재혼하기 전 저랑 남편과 함께 소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주로 소고기가 메인이었고 이것 또한 암묵적인 텔레파시 같은 거였어요. 사실 소고기 잘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당연히 시모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모에게 물어볼 생각 안 하고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면서 당연하게 한우를 구매해 시댁을 방문했어요. 가니까 시모가 먼저 우리를 반겨주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제게도 친절한 눈웃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쯤엔 제가 시모의 이면적인 얼굴을 더 많이 봤던 때라 시모가 제게 웃어주는 것이 더 어색했을 때였죠. 저는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또 보여주기 식으로 저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장봐온 소고기를 막 들추더니 시부랑 남편한테까지 안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먹을 게 고기밖에 없다니? 지금 한우만 사온 거 맞지? 뭘 준비할 땐 어른한테 먼저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 게 예인데. 이것도 네 의견이야? 네? 저희는 평소 같이 밥 먹을 때 꼭 소고기를 먹었거든요. 남편도 어머님께서도 소고기 좋아하실 것 같다고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고 해서요. 소고기 안 좋아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누라 되는 사람이 한 번 더 시부모님한테 확인을 했어야지. 센스가 있는 편도 아니구나. 됐으니까 내가 전복 사온 거 있거든. 그것도 손질해놔라. 저한테 그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시모는 냉장고에서 골드키위 2개를 꺼내서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골드키위를 먹으면 건강관리에 도움된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시부랑 남편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은 집에 선녀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기가 막혔지만 이따만 해도 시모가 그 이후로 별다른 시비 없이 넘어가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잘 마치고 귀가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전 심각한 얼굴로 통화하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방금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지금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있대.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너한테 눈치 줬다는데 몰랐어? 잘 먹고 나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대? 눈치는 무슨 눈치. 그냥 전복회 손질하란 말만 하셨지. 고기 싫어한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그게 그 말이잖아. 네가 눈치채고 빨리 말해줬으면 내가 나가서 해물류 사오는 건데. 엄마 지금 기분 많이 상하셨어. 당신이 자기 계속 엄마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 눈치 너무 보인다고 하더라. 저 때문에 시모가 식사한 것도 다체해서 소화제를 마시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시모는 가족 중에서 제게 가장 서운하다면서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고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시모가 피해망상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매사에 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짜증났던 건 시모보다 남편의 태도였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엄마가 좀 예민한 편이니까 신경 써달랬잖아. 안 그래도 재혼한 것 때문에 엄마 혼자서 우리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대체 내가 뭘 어떻게 신경 써줘야 하는데? 나 거짓말 안 하고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더 챙겼어. 나야말로 어머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일부러 모함하는 것 같은데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아? 야,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뭘 실수했으니까 엄마가 소가리를 했겠지. 설령 네가 그런 적 없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며느리는 그런 거잖아. 며느리가 무슨 노비인 줄 알아?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무조건 사과하게. 지금 보니 당신도 웃긴다.
당신 머릿속에 고부관계는 며느리만 손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막말로 당신 여태 시어머니 없어서 편하게 지냈잖아.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빠도 당신 편하라고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았는데 당신도 이만큼 편하게 지냈으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져주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랑 아빠 생각해서라도 그래 줘야지. 남편이 시모를 굉장히 엄마로 생각해서 제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감이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자기 사업에 돈을 퍼주어 준다는 이유만으로 제 감정을 묵살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모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그것만 신경 썼고 시모가 자기 사업에 돈을 안 써줄까봐 걱정돼서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참고 그냥 비위만 잘 맞추라 강요하는 것 보면 말이죠. 그 뒤로 저와 남편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존재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었고 그럼 저희는 사이 괜찮다가도 그날 하루를 통째로 망치게 되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가정의 평화가 깨지자 제 하루하루는 솔직히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부가 재혼하기 전만 해도 제겐 시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 겪을 일도 없었고 따로 시모란 존재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도 그저 남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 생긴 시모에게 고나리질을 당연히 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고부 갈등과 시모의 지적질이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이건 남편이 제게서 마음이 떠났고 변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한 사람이 남편만 아니었다는 것도 제겐 고민거리였어요. 평소 남편보다 저를 더 많이 아꼈던 시부가 남편 못지않게 돌변해버렸는데요. 시모가 그간 무슨 입김을 불어넣었는지 저를 바라보는 시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시부는 남편보다 훨씬 감성적인 사람이라 제가 힘든 것에 대해 유독 많이 신경 써주었는데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정말 서운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시애미가 돈 대준다는데 시험관이라도 해볼래? 너도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이 가지려면 아무래도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난임이라서 아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시부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정이었어요. 솔직히 초반에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시부가 미리 시험관에 대해 조사를 해오더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서 굳이 권유하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험관을 하면 산모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제 건강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몸이 고생하면서까지 비싼 돈 들여서 시험관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해서 아이 문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언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시모가 시부한테 왜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냐고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난임이라는 걸 시모에게 밝힌 것 같았죠. 시부는 제가 상처받을 걸 고려해서 시술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시험관을 제안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 손주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땐 이제 막 30대로 올라왔던 때라서 체력이 괜찮았지. 지금은 못해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건데요? 그렇긴 한데 네 시애미 말 들어보니까 손주가 있어야겠더라고. 나중에 우리 재산은 다 누가 책임질 거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 지옥 가면 그 원망을 내가 다 살 거 아니니? 네 몸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네 편이 많이 봐줬으니까 이젠 우리한테 좀 맞춰주는 게 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가지라는 제안도 황당했지만
그 이유가 시모 때문이라는 것이 저를 더 한숨 짓게 만들었어요. 제가 시모를 굳이 마주치지 않아도 남편이랑 시부 때문에 항상 시모의 존재를 느껴야 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부랑 남편만 봐도 시모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시모는 제가 알고 있는 시모랑 늘 달랐으니까요. 제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전부 시모한테서 파생되어 나오고 있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저는 시모랑 대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모랑 둘이서 마주보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해 따로 만남의 장소를 가졌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제가 뭘 실수하고 있다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히 아버님이랑 남편한테 말해서 저희 가족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네가 언제 그런 소리를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내 예상보다 좀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눈치챘으면 이혼도 좀 해줄래? 저 이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되풀이되는 질문을 다시 했었죠. 뭐라고 그랬냐고 무슨 소리냐는 말밖에 못했어요. 나 아는 아가씨가 있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거든. 사업 파트너 관계 맺으려고 그러지. 너처럼 부모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나처럼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파트너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 안 하면 또 눈치채는데 오래 걸렸으려나? 네가 우리 가족한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바꾸려는 거야.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도 시모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제 남편이 체인점 음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모가 하고 있는 일도 음식 사업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기준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쫓아내는 게 어디 있나요? 이런 것도 굴러들어온 놈이 박힌 돌 빼낸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날 시모를 부른 건 저였는데도 너무 황당해서 이걸 몰래 녹음했습니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바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헤어진 뒤에 저는 남편한테 가서 시모의 실체를 곧장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그때까지도 신뢰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한테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잘 됐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내 나이면 그렇게 막 늙은 것도 아니잖아. 다시 가정 꾸리기도 좋고 엄마가 나 빨리 부자 되게 해준다더라고. 엄마한테 들었다시피 나 솔직히 더 크게 성공하고 싶거든.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경까진 아니었는데도 그게 제게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소송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줬으면 좋겠다고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버려졌을 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어디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나중에는 생각할수록 눈물만 나오더군요. 제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모가 저를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러 가서 저밖에 없는 집에 찾아오신 거였죠. 아들한테 들었다. 벌써 둘이 얘기 끝냈다면서? 약속대로 위자료는 네가 소송해서 받을 돈보다 넉넉할 거야. 이 정도면 너도 그렇게 서러운 입장은 아닐걸? 그동안 우리 식구 위해서 수고한 노력이 가상해서 꽤 많이 쳐줬어. 서로 잘해보자고 이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제 생각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깟 사업 때문에 멀쩡한 식구를 내쫓으려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니? 다신 우리 식구 앞에 나타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재혼했는데도 그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돈 떼먹는 짓이나 마찬가지니까 조심 좀 해주고. 그렇게 시모는 떠났지만 제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저를 붙잡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시모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집을 떠날 때 시부가 제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 손주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부는 제가 시험관 수술을 하기 싫어서 차라리 이혼을 선택한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 거짓말을 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시부가 여전히 제게 가족이었다면 시모의 만행을 밝혀줬겠지만 사실 그렇게 했다가 남편한테 한번 배신당했잖아요. 시부라고 안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부에게 시모에 대해 말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시부가 시모로 인해 망가진다면 그건 시부의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겐 작별 인사도 안 했습니다. 시모 실체를 알면서도 자기 출세 때문에 저를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깔끔하게 미련을 놓았어요.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그래도 그 잠깐 위태로웠다고 막상 빠져나오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시모가 제게 준 돈은 진짜로 위자료 받았을 액수보다 많았습니다. 덕분에 새 삶을 꾸리는 데는 그리 생활고를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고작 돈에 흔들려서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가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 분할로 얻은 돈까지 보태어 집을 구했고 어느 고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렸죠. 이혼 조정 기간인 한 달 동안 분식집을 시작했는데요. 학생들 유입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분식집 장사는 처음부터 대박기를 걸을 수 있었어요. 또 아이들이 친화력이 좋아서 저를 금세 이모라고 부르며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 재미로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혼에 대한 아픔은 빨리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제 삶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어요. 우연히 시모의 모습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모가 나타날 만한 곳은 아니라서 제가 잘못 본 건가도 했는데 분명 시모였어요. 시모를 보자마자 지나갔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모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웬 학생을 아는 체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라서 시모랑 무슨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분식을 먹고 싶다고 했는지 시모랑 고등학생 아이가 같이 제 식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급하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며 정체를 숨겼어요. 그래야만 시모와 그 아이의 관계를 엿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주문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 주 시험은 잘 쳤어?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네. 아빠한테 너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 보내줬었는데 아빠랑 맛있는 거 먹었어? 시모가 그 고등학생 아이한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시모한텐 가족도 없다 했었고 결혼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뇨. 저 너무 놀라서 그 사실을 또 음성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모가 나온 CCTV 영상 파일까지 저장을 해놨죠. 시모랑 그 고등학생은 실제 모자 관계 맞는 듯 했어요. 들어보니까 시모한테는 결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불륜남이 있더라고요. 그 불륜남을 시모가 아이의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이도 시모와 그 불륜남을 부모라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시부랑 재혼하기 전부터였고 시부에게 접근한 건 시모 아들 빼곤 불륜남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집이 곧 구해질 것 같으니 같이 살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도 출장 얘기를 했는데 그 출장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얘기가 익숙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혼하기 전 시모가 시부에게 한 번씩 출장 간다고 하고 집을 비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던 변명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들으니까 촉이 딱 오더라고요.
시무는 자기 아들에게 출장 얘기를 하고 시부랑 남편 있는 집에 가 다른 가면을 끼고 한 가정의 아내인 척 새엄마인 척 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다 시부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함이었죠. 결국 시무가 시부에게 거짓말하면서 출장을 갔던 이유 또한 사실 불륜남이랑 자기 아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셈이었습니다. 당시 시부가 갖고 있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의 가게였어요. 얘기하는 걸 듣자 하니 시무가 확실히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서 몰래 더 알아보니까 시부 앞으로 들어간 사망보험금도 시무가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무는 여태 우리에게 말했던 이미지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음식 사업한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돈 좀 있는 사람이란 것도 거짓말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이유는 그저 더 큰 돈으로 불리기 위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제겐 빼먹을 재산도 없고 제가 부모도 없으니 받을 유산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쫓아버린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시무 뒤를 밟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당황스러운 진실이 있었는데요. 시무가 저랑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사업 파트너 집안의 아가씨를 소개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편을 꼬드기려고 붙인 아가씨가 불륜남의 배다른 딸내미인가 보더라고요. 결국 고등학생인 시무 아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시무랑 불륜남이랑 불륜남 딸만이 이 계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이미 그들과 저는 끝난 관계였지만 그래도 한때 법적으로 묶여있던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 제게도 남일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시부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이런 콩가루 같은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부랑 남편은 여전히 시무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막 돈에 눈을 뜬 사람들이라서 만약 시무의 실체를 알았다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무는 한 며칠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해놨는지 자기 아들 학교를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분식집도 여러 번 들렸죠. 그때마다 저는 음식을 갖다 주며 그들 대화를 항상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한 증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쯤 시무에게 친히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시무가 계산하고 나가려고 할 때 모자랑 마스크를 벗었어요. 오랜만이네요. 근데 아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듣자 하니 아드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습을 드러냈더니 바로 저를 알아본 시무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자기 아들을 간수하는 거였습니다. 영문 모르던 시무 아들은 시무가 먼저 가라고 내보내는 바람에 자리를 떴어요. 그러고 나서 시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진 상태로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교활하게 내가 들락날락한 줄 알면서도 이제야 정체 드러낸 이유가 뭐야? 내가 위자료 두둑하게 줬으니까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랬지. 이러라고 내가 그 큰 돈을 덜컥 내준 줄 알아? 뭘 착각하셨나 본데 제 발로 찾아온 건 그쪽이에요. 다짜고짜 아들까지 모시고 와서는 묻지도 않은 말 알아서 뱉으셨잖아요. 네가 진작에 정체 밝혔으면 내가 여길 안 찾아왔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숨기고 있었던 거야? 뭐, 날 협박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무서우신가 봐요. 보아하니 아직 계획하고 계신 게 마무리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상관없는 입장이라 그쪽이 망하든 저쪽 식구들이 망하든 상관없거든요. 시무는 그제야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저를 붙잡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돈 필요하냐고 묻대요. 제가 자기처럼 돈에 미쳐서 사람을 위협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자기가 대출받아서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남편이랑 시부한테만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무 사과를 한참이나 보다가 알겠다고 해줬어요. 어차피 저는 위자료도 받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어느 쪽이 망하든 말든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무가 고맙다면서 비밀만 지켜준다면 저한테 충성을 다할 것처럼 굴더군요.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쌀쌀맞게 군 건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을 뿐이야. 다른 악감정은 절대 없었어. 이제 우리 손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시무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더니 제게 손까지 흔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시무와의 약속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내몬 사람들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무가 가고 녹음을 마무리 짓자마자 파일을 전 남편한테 보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무가 집에 가기 전에 이 엄청난 사실은 퍼지고 말았죠. 전 남편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각 없이 받아봤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개수작이야? 우리 엄마가 했던 약속 잊었어? 위자료 줬으니까 나 재혼하는 길 방해하지 말랬잖아. 방해할 생각 없어. 오히려 너한테 돈 준 것 같은데.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서 상황 판가름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 파일 믿든지 말든지는 네 선택이겠지. 돈을 포기할 건지 인생을 포기할 건지 잘 생각해보면 될 거야. 전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쫓겨나는 입장이었는데도 소송 못하고 합의 이혼했잖아요.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마음 한편에 억울함이 짓눌려 있었거든요. 이렇게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기회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집안을 망쳐놓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전 남편은 제가 보낸 녹음 파일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남편이 알고 있었고, 조작이라고 하기엔 시무 목소리가 너무 현실성 있게 다가와서 사실이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때쯤에 저는 CCTV 영상까지 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한테서 2번의 연락은 오질 않았어요. 분명 확인은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은 결국 풍비박산이 난 듯 했습니다. 시무가 뒤늦게 저한테 전화와서는 쌍욕을 하면서 저 때문에 돈 날렸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네가 하는 가게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쳐들어가서 다 망쳐놓을 거야. 멀쩡한 내 인생 망쳐놓은 사람이 누군데요? 그렇게 무능력하면 바보처럼 살 것이지 왜 사기를 쳐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사과한 것도 솔직히 아줌마 살려고 머리 쓴 거잖아요. 제가 2번 당할 줄 아세요? 부모 없이 큰 것들이 이렇게 융통성 없고 독하기만 하더라. 너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너 때문에 다 망쳤으니까 너도 나한테 받아갈 위자료 다 토해내.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망가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쪽이 한 번만 더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난 이제 아줌마 아들을 찾아갈 생각이에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아줌마 아들 인생도 같이 시궁창 만들고 싶으면 계속 해봐요. 아줌마가 저한테 하는 것 2배로 아줌마 아들이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시무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시부랑 남편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을 만큼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시무의 최대 약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미성년자 인생을 갖고 놀 생각은 당연히 없지만 시무를 그렇게 겁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시무는 자기 아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예상한 절차였어요. 결국 시부가 시무를 이혼소송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 남편은 자기가 만나고 있던 재혼녀가 시무의 의붓딸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빠 재산 때문에 붙어 있었던 여자라고 하니까 약간 사람에 대한 깊이까지 생길 것 같았어요.
나중엔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 와서는 미안했다고 다시 재결합할 수 없겠냐고 애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진짜 돈에 눈이 멀었던 거야.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감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앞으로 반성 안에서 살게. 평생 당신한테 헌신하고 살 테니까 제발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한 번 돈 맛 본 사람인데 두 번째 유혹 왔을 때 안 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나는 너랑 네 아빠가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이제야 마음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나더러 다시 그 뻔뻔한 낯짝들을 보고 살라고? 내가 무슨 테레사 수녀인 줄 알아? 내가 볼 땐 네 아빠나 너나 그냥 독거 인생으로 재미없게 살다 갈 팔자 같거든. 무슨 욕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재결합만 하자. 아빠도 너한테 엄청 미안해. 네가 다시 돌아오면 아빠가 재산의 일부를 너한테 상속하겠대. 그 좋은 걸 나한테 왜 줘? 돈 좋아하는 둘이서 평생 재산 끼고 살면서 알거지 신세나 모면하세요. 아니면 너네 아빠한테 돈 많은 다른 아줌마 좀 꼬셔보라고 하던가. 한 번 잃은 신임은 두 번, 세 번도 잃을 수 있다고 보기에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를 끊은 뒤론 전 남편 쪽에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인데 시모 덕분에 커졌던 전 남편 사업장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축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빚 때문이더라고요. 시모가 사기치려고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놨대요. 게다가 시부 몰래 시부 앞으로도 대출을 몇 번 받았고 시부가 시모를 향한 신뢰 때문에 의심 없이 대출을 해준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 앞으로 된 빚이 너무 많았는데 시부가 이혼하면서 그 빚을 나눠가는 바람에 전 남편이 큰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사업장을 축소하자마자 매출이랑 바로 직결이 되어 수익이 뚝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편 사업장에 있는 사무실에다 자리를 깔아놓고 자고 먹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동네만 가도 주민들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니 그 사람들 소식은 딱히 궁금할 새가 없더군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도 우선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건 맞는 듯 했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만한 대가는 감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전 남편과 시부, 시모를 보고 잘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벼랑 끝에 내모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